이 멋진 라즈베리 좀 보세요. 조앤제이 품종입니다. 가을 라즈베리는 지금 8월과 9월에 수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물을 많이 줘야 했어요. 사실 라즈베리에 물을 주지 않으면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처럼 보이시죠? 이건 이미 그래서 제가 따버릴게요. 얘네들이 훨씬 더 작고 진한 빨간색인 걸 볼 수 있죠. 그래도 아주 좋고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물주기가 이 영상의 큰 주제입니다. 저는 수도꼭지 하나와 호스만으로 모든 걸 하고 있어요. 저는 상업적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라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 호스 사용 금지령이 내려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무경운 농법을 쓰면 확실히 수분 보존이 훨씬 더 잘 돼요. 사실 이건 기적이에요. 식물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요. 오늘은 33도, 화씨로는 91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내일은 34도, 어제는 30도였어요. 그러다가 더위가 조금 가라앉겠지만 그로 인해 문제도 생겼어요. 그 문제들도 영상에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과일, 특히 여름 과일들은 이런 날씨를 아주 좋아해요. 우리가 충분히 물을 줄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이 알파인 딸기인데 사실 제가 씨앗부터 키운 거예요. 2월에 온실에서 씨를 뿌리고 4월에는 부직포 아래 이곳에 심었어요. 그리고 잘 자랐어요. 아주 좋아요. 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이 딸기들은 좀 더 실용적이에요. 마라데부아는 맛이 정말 뛰어난 오래된 품종이에요. 이 사계절 딸기의 맛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딸기들은 1년 조금 넘게 전에 작년 7월 말에 심었어요. 가을에 자리를 잡았고 6월에 첫 수확을 했지만 지금이 본격적인 수확 시기입니다. 주키니 호박도 아주 잘 자라고 있고 튼튼하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저는 주키니 호박을 작을 때 따고 꽃도 함께 팔아요. 레스토랑에서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나무 뿌리가 주키니 호박에 미치는 영향을 볼 거예요. 이 정원은 다행히도 탁 트여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버클러 위프 소렐이라는 멋진 식물이 있어요. 봄에는 정말 멋지게 무성하게 자랐어요. 이 작은 소렐 잎들은 정말 맛있어서 샐러드에 넣으면 풍미가 더해져요. 그런 다음 꽃이 다 피어서 제가 아담에게 땅까지 깎게 했고 우리가 물을 준 후에 다시 자란 두 번째 성장입니다. 그리고 호박들은 물을 줄 때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밭에서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보면 잎이 시들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품종은 일찍 자라는 시키커리라는 품종이에요. 빨간색 호박들, 저기 빨간 호박 몇 개가 보이죠? 몇 개가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비가 왔더라면 훨씬 더 많이 열렸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버튼넛은 제가 계속 물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품종은 훨씬 더 오래 자라거든요. 어떤 해에는 익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올해는 아주 멋지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호박들이 풍성하게 수확될 것 같아요. 이 아스파라거스 밭은 14년이나 되었고 얼마나 풍성한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까지 아스파라거스를 땄으니까 불과 7주 전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장은 그 7주 동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퇴비를 각 포기 주변만이 아니라 전체 밭에 뿌렸어요. 그리고 뿌리들이 성숙하면 아주 멀리까지 퍼집니다. 이렇게요. 심지어 이 새로 심은 상추밭까지 뿌리가 퍼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물을 더 주거나 어쩌면 양쪽 모두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코스 상추입니다. 이쪽 끝에요. 이건 일주일 전에 심은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끝에는 아주 작은 리틀잼 상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잘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작은 모종을 심는 것이 실제로 상추나 상추과 식물에는 더 잘 맞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올해 브라시카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벼룩 잎벌레, 그 악명 높은 해충 때문이죠. 이 러너비는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콩들을 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씨앗용이거든요. 이 콩들은 사르 CZAR입니다. 이 품종은 아름다운 흰색 콩을 만드는데 맛은 버터빈, 즉 미마콩 같은 맛이 나지만 파지올루스 러너빈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에서 재배하기에 정말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줄지어 있는 콩들을 보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잎이 약간 말려 올라가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수분이 충분하지 않을 때, 하지만 수확을 할 만큼의 수분은 충분할 겁니다. 적어도요. 저희가 약간의 물을 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식물들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은 샐러드용 채소와 새로 심은 식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작은 화단도요. 저는 매일 물을 주고 있어요.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주 주고 있어요. 이 화단에는 나무 뿌리가 가득해서요. 그래서 애호박이 다른 것들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고 그 나무 뿌리는 저기 있는 사과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따총나무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들은 계속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요인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정원에 꽤 큰 나무들이나 중간 크기의 나무들 혹은 키가 큰 울타리가 가까이 있다면 쉽지 않아요. 여름에는 그 밭에서 겨울 샐러드가 정말 잘 자라요. 왜냐하면 엘더나무와 사과나무 모두 잎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낙엽수라면 적어도 그런 선택지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날씨에서는 알다시피 올해는 거의 아열대 기후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점점 흥미로운 재배 계절이 되고 있어요. 물론 솔직히 겨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이곳의 퇴비화 작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풀이 부족해요. 저희는 약 한 달 동안 잔디를 깎지 않았어요. 실제로 지난 50일 동안 9mm의 비만 내렸어요. 50일이요. 그래서 그건 꽤 심한 가뭄이에요.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저희는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재료 대부분은 작물의 잔여물이에요. 비닐하우스에서 가지치기 하며 나온 토마토 잎과 오이 잎 같은 것들이죠. 수확이 끝난 단옥수수도 거기 잘게 썰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이 퇴비더미는 만들어진 지 겨우 나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온도가 오르지 않았어요. 이건 거의 주변 온도예요. 나흘 동안 치운 것들이고 금전화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퇴비 더미는 저 위에 날짜가 보이시죠? 6월 29일에 시작해서 8월 7일에 완성됐어요. 그래서 6주가 채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온도는 섭씨 50도 정도로 잡초 씨앗을 죽이기에 충분히 뜨거워요. 잡초 뿌리를 죽이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저 아래를 조금만 파보면 건조한 부분과 젖은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이 나는 게 보이시죠? 꽤 따뜻해요. 하지만 저건 좋아 보이네요. 거기서 약 6주에서 8주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저건 아직 숙성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더미가 있었죠. 다시 말해 시작 날짜는 4월 6일이고 6월 1일에 끝났어요. 그래서 평균 날짜는 5월이고 여기서 저기로 8월 5일에 옮겼습니다. 사실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뒤집어준 뒤 숙성이 빨라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퇴비 더미는 3달 조금 넘었고 한 3달 반 정도 됐어요. 특히 되짚고 나면 모든 게 좀 더 잘 섞이게 돼요. 제가 제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저기 정말 좋은 퇴비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그리고 다른 게 전혀 없다면요. 하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퇴비가 평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유동적인 문제입니다. 작물이 끝나면서 항상 맨땅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옥수수 밭이었고 보통 지금쯤이면 옥수수 수확이 한창일 시기입니다. 보통 8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끝나지만 올해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옥수수들은 이미 수확이 끝났어요. 모두 퇴비더미로 옮겨졌는데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겨울을 위해 브로콜리를 심을 예정이에요. 곧 그 식물들을 보여드릴게요. 벼룩잎벌레 때문에 저는 이 브로콜리들을 크게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아름다운 비교입니다. 항상 흥미로운 점은 무경운 방식인데 카메라에 가장 가까운 쪽이 바로 그 밭입니다. 흙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면에 2-3cm, 약 1인치 또는 그 이상 두께로 퇴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보통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퇴비를 뿌리는 시기도 같습니다. 이 밭은 땅을 파서 퇴비를 고랑에 넣기 때문에 흙 표면이 매우 다릅니다. 이쪽은 흙이 위에 있고 저쪽은 퇴비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 이 밭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물을 흡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땅을 판 밭에서는 흙 표면이 질척해지거나 표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물들을 보면 아마도 콩과 비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비경운 밭에서는 콜라비가 훨씬 더 많이 자랐지만 이들은 모두 두 번째로 심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샐러리약은 4월 말에 시금치 사이에 심었고 비경운 밭과 경운 밭의 샐러리약 사이에는 꽤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치커리, 라드키오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반 전에 심었는데 여기서는 꽤 잘 자리 잡았지만 저쪽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분 유지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경운밭의 케일은 비경운밭보다 약간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형태가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키운 모든 브라시카가 그렇습니다. 벼룩잎벌레 때문인데 그게 바로 이 트랩에 붙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전부 벼룩잎벌레입니다. 여기서 잡힌 거죠. 그리고 이게 이번에 잡힌 것들입니다. 어제 저 트랩을 설치했거든요. 올해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서 주시는 피드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피드백을 기쁘게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8월에 이렇게까지 계속된 적은 없었거든요. 자, 여기 다시 보시면 리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분과 관련된 것 같아요. 무경운 방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스닙도 그렇고요. 무경운 방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이 식물들이 좀 더 작아 보이는데 그건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5월 말에 각 밭마다 비트 사이에 오이 2개씩을 심었습니다. 그때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6월 초에 날씨가 추워졌고 경운 밭에 있던 오이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실에 남아있던 모종 2개를 가지고 하지 무렵에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이들은 훨씬 더 잘 자랐습니다. 이쪽 오이들은 좀 힘들어했죠. 수확한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수확한 라디바 오이입니다. 이걸 보세요. 정말 맛있는 노지용 오이라고 하죠. 그리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꾸준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건 여기서 비트루트 다음으로 심은 2번째 작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비트루트 3kg 정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심는지 보세요. 2주 전에 우리는 펜넬을 옮겨 심었습니다. 이것은 국은 펜넬이고 품종은 론도이며 10월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이가 그 주위에서 아직 자라고 있을 때도 이 펜넬이 아주 잘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을 겹쳐서 재배하는 원리는 제 책 함께 키우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방법은 재배 기간을 정말로 늘려주고 작은 공간에서도 더 많이 재배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샐러리였고 저는 이 브라시카 모종들이 모들보다 약간 더 큰 화분에서 옮겨 심은 것이라 잘 자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얘네들도 역시 심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덮개를 씌웠음에도 불구하고요. 하... 여분으로 키워둔 포트 모종이 좀 있어서 충분히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심하게 망가진 것들은 그걸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건 그냥 진공 청소기입니다. 여기 있던 하이디가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벼룩잎벌레를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걸 봤대요. 어제 시도해 봤는데 많이 잡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심었던 화분들이에요. 이런 크기의 양배추를 심었거든요. 이 정도면 잘 자라야 했는데 뿌리도 정말 튼튼했어요. 예를 들어 저게 골드메이커예요. 그리고 하지만 여기 벼룩잎벌레가 좀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기에도 또 다른 트랩이 있고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성숙하고 튼튼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뿌리 시스템도 정말 좋고요. 사실 이건 좀 너무 젖은 것 같아요. 저는 저 아래 쟁반을 사용해서 식물들을 정말 촉촉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배추과 작물은 강한 식물이라서 저기서 열흘 정도 더 있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약간 보라색으로 변해도요. 그리고 제 이전 경험상 그렇게 해도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곧 저 단옥수수 밭에 옮겨 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김에 저기 뒤쪽에 있는 파드론 고추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파드론 고추의 다양성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파드론 고추를 먹으면 대부분은 맵지 않은데 가끔 아주 매운 게 나오죠. 그리고 올해는 매운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이 직접 키우신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 고추들을 쌤의 아버지께서 키우신 모종에서 얻었어요. 쌤의 아버지는 약 40개 정도를 키우시는데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쌤의 아버지도 올해는 매운 게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뿌린 씨앗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수박이요. 여기 이 멋진 수박들을 좀 보세요. 이건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2그루의 수박에서 나온 거예요. 이름은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네요. 갑자기 수박이 많이 자라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보이고 진짜 괴물 같은 녀석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멜론도 있는데 이 한 그루의 식물에서 몇 가지나 측지로 멜론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꽤 여러 개가 있고 품종은 오겐이에요.
이건 개방 수분 멜론인데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식물에서 이미 꽤 큰 멜론 2개를 수확했어요. 지금 있는 것들은 처음 것들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그리고 바로 위쪽을 보면 멋진 조합이 보이죠? 수박과 멜론이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오겐 멜론이 익었어요. 서둘러 수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 내일 따를 거예요. 저기 약간의 갈라짐이 보이고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놀라운 색 변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반면에 토마토는 여기서 익은 걸 많이 볼 수 없는 이유가 대부분 착색이 막 시작되는 단계에서 수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건 어제 따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식물들과 함께 있는 오렌지 웰링턴이에요. 저는 아직도 엽가지를 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놓친 것처럼요. 사실 저걸 봐요. 저게 바로 겨순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주간에는 또 다른 작은 엽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일주일쯤 후에 제가 할 일은 윗순을 따줄 거예요. 저게 엽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된 생장점이에요. 그걸 제거하면 식물이 더 이상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조금 더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더 많은 엽가지를 만들게 돼요. 계속해서 그것들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식물에 달린 열매들이 식물의 모든 에너지를 받아서 완전히 자라고 있게 됩니다. 10월 이전에요. 그리고 10월이라니 정말 멀게 느껴지죠. 우리는 한여름에 있지만 사실은 10월은 이제 8월 중순과 9월을 지나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는 항상 토마토가 자라고 익는 속도가 매일매일 정말 느려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후에 계신지에 따라, 예를 들어 저는 이미 야외에서 키우던 토마토는 이미 정리했어요. 비닐하우스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안에 있는 오이들이.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자랐어요. 이런 날씨에는 오이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6월에는 엄청난 더위 때문에 꼭대기 부분이 타버려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물을 줘서 계속 자랄 수 있었어요. 대부분은요, 이렇게 길게 뻗은 줄기와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열매가 달린 가지마다 꼭지를 따주고 토마토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쿠라, 방울토마토도 있고 또 썬골드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는 비프 토마토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비닐하우스는 씨를 받는 데도 좋고요. 여러분 중에 이 식물을 알아보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궁금하네요. 이건 프리지 엔디브입니다. 원룸 품종인데 겨울에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씨를 받으려고 2개의 식물을 저기에 남겨뒀고 씨앗들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사실 이건 또 다른 짧은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기서 씨앗을 꺼내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겨울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씨앗은 충분히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자가 파종된 식물이 있는데 바로 아마란스입니다. 저는 이 아마란스를 일부러 심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나타났어요. 터널을 따라 2그루가 있어요. 정말 멋져요. 정원에 엄청난 색감을 더해주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추도요. 사실 저는 상추가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저기 있는 게 클라시오예요. 약간 뾰족한 잎이고 우리는 바깥쪽 잎을 따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집 근처 오른쪽에 있는 식물들은 조금 더 작아요. 그건 어제 우리가 땄기 때문이고 이것들도 어제 땄어요. 저건 사라고사예요. 그리고 저는 사라고사가 정말 훌륭한 여름 상추라는 걸 알게 됐어요. 더운 날씨를 잘 견디고 꽃대가 오르지 않으면서 계속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상추들은 사실 6월 20일부터 땅에 심겨 있었으니까 거의 2달이 다 되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어요. 프렌치빈도 지금은 물을 많이 주고 있어요. 꽃이 피기 전까지는 물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냥 두었어요. 하지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건 괜찮네요. 큐브 블루예요. 네, 이제 콩이 달리고 있어요. 계속 자라려면 수분이 정말 필요해요. 저는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서 더 많은 꽃과 열매를 오랫동안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요. 이건 정말 훌륭했어요. 이건 켄터키 원더예요. 사실 올해는 이 품종이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보이시죠? 그리고 어제 아침처럼
쌤이 이걸 따고 있었는데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따는 동안 각 TP 밑에 호스를 틀어 놓으라고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 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하지만 계속 물을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식물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거예요. 이것들은 어제 막 딴 거예요. 너무 작을 때는 따지 않아요. 하지만 내일 또 딸 거예요, 사실. 아니, 월요일에 땄어요. 죄송해요. 이틀 전에 땄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과일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정말 멋져요. 그리고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벼룩 잎벌레입니다. 그래요? Yeah. Uh, 이건 제가 약 5일 전에 설치한 끈끈이 트랩인데 보시다시피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새 트랩을 설치했어요. 이건 어제 이후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을 보면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지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작은 검은색 반짝이는 것들이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여기서 진공 청소기로 많이 빨아들여서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여 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식물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가운데 속잎이 대부분 초록색이고 많이 먹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 식물들은 아직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식물들은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고 잘 버틸 것 같아요. 크기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올해는 청년과 비슷해야 해요. 벼룩잎벌레들이 올해는 8월 초에 먹는 걸 멈췄어야 했는데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날씨도 계속 이렇고 두고 봐야죠. 저한테는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에요. 야외에서 키우는 토마토들은 날씨 덕분에 정말 훌륭했어요. 보통은 이 기후에서 좀 힘든데 여기는 북위 51도거든요. 아시다시피 평소에는 아열대 기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보이듯이 이미 꼭대기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라는 부분이 없죠. 하지만 곁순이 하나 있어서 그건 제거해줘야 해요. 참고로 이 작은 클립들 정말 좋아요. 터키에서 보내줬거든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둘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건 모두 다양한 종류의 크러셔 품종이에요. 역병에 강한 품종이에요. 하지만 올해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네요. 해바라기들은 정말 멋졌어요. 모두 약간씩 생김새와 성장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거의 모든 해바라기들이 예외를 제외하고는 진홍색과 주황색 해바라기들은 같은 씨앗에서 자란 것이고 집에서 직접 채종한 씨앗이에요. 제가 여러 품종을 키우기 때문에 교잡 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년 씨앗용으로 한 그루만 남겨둡니다. 하지만 교잡 수분이 되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니콜라가 저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기억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고마워, 니콜라. 이걸 둘러보던 중에 발견했다고 했어요. 저 아름다운 과일을 봐요. 이건 골든 게이지 또는 골든 플럼이에요.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골든 트랜스페런트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 저건 2년 된 과일 나무예요. 네, 카메라 앞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가끔은 예외를 두기도 해요. 정말 맛있어요. 이 자두 하나를 위해 2년 동안 자랐어요. 그리고 사실 사과들도요. 제 말은 이것 좀 보세요. 얘네들은 나무에서 썩고 있거나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갈색 부패병이라고 아니면 잘 자라지 않거나 아니면 저게 바로 사과좀 나방에 걸린 거예요. 저쪽에 사과좀 나방을 잡는 트랩을 설치해 놨는데도 올해는 사과가 풍년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들에게 물을 주고 있어요. 저 나무는 많이 주지 않았어요. 제가 신경 써서 물을 준 나무는 이 시계나무예요. 사실 이 나무는 항상 잘 자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좋은 열매도 맺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열매들이 더 크게 자라려면 물이 좀 더 필요해요. 그리고 물과 관련해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근대 밭을 따라 쭉 보면 길에 가장 가까운 왼쪽 줄의 근대가 가운데 있는 근대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왼쪽 근대 옆밭에 있는 상추와 엔다이브가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근대에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이요. 물을 빼앗기고 있어요. 아니, 빼앗긴다기보다 근대가 그들보다 더 많은 물을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식물의 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뻗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걸려있고 식물들이 수분이 필요할 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가끔 정원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는 꽤 욕심 많은 식물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 라디키오들이 바로 저기에서는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옆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건 우리 뒤에 있는 나무 때문이에요. 이 야생 벚나무요. 어제 보니까 실제로 가을 분위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나무들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참나무나 물푸려나무는 아니고 그런 관상수들 같은 경우에요. 그냥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터널 안에서는 지금은 밖보다 확실히 이틀에 한 번씩 더 자주 물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종종 호스를 가지고 들어와요.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없지만 식물들을 돌보면서 이런 식으로 호스를 들고 다니죠. 심지어 칼이 필요한지도 살펴보면서요. 겨스는 가끔 눈에 안 띄고 지나가기도 하죠. 아시잖아요. 이틀 전에 여기서 새순이 나는 걸 봤는데 그걸 그냥 지나쳤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저기 썬골드도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하는 또 다른 일은 칼로 이제 끝물인 송이는 잘라내는 거예요. 저건 열매가 2개뿐이네요. 나중에 따야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줄기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땅에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기 가지가 있는데 저건 롱퍼플이라는 품종이에요. 보기에는 그렇게 풍성해 보이지 않는데도 놀랄 만큼 많이 열렸어요. 저는 저것보다 조금 더 클 때 계속 수확하고 있어요. 딱 중간 크기의 길고 멋진 가지들이에요. 날씨가 가지들에게 정말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아시잖아요. 흐린 구름과 비보다는 따뜻하거나 더운 햇살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식물들에게만 약간 까다로웠어요. 이 밭은 와일드 로켓이었는데 흙을 정말 건조하게 놔뒀어요. 심기 전에 물을 정말 많이 줘야 했고, 그리고 나서 라디키오용 치커리 모종을 이렇게 심었어요. 이 치커리가 11월까지도 꽤 늦게까지 수확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 시기에는 환상적인 샐러드 채소죠. 그리고 상추과인 치커리, 엔다이브. 상추는 지금 시기에는 배추과 채소보다 훨씬 키우기 쉬워요. 벼룩잎벌레가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래, 루바브. 이건 정말 놀라워요. 루가브는 수분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여전히 정말 튼튼해요. 그래서 저건 가을까지 전혀 수확하지 않았어요. 중간쯤에요. 10월이나 10월 말쯤이면 저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시 썩어서 사라지고 1월이 되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자라기 시작하죠. 이 브라시카드를 보면 살아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번성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밭은요. 이건 가을에 심는 콜리플라워, 나보나 로마네스코예요. 이것들은 9cm 화분에서 큰 모종으로 키운 뒤 불과 열흘 전에 심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 식물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정말로 2, 3일마다 한 번씩 물을 줬어요. 하지만 상태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저쪽은 사실 더 잘 자라고 있는데 저건 화이트 스프라우팅이에요. 버뱅크와 화이트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예쁜 새싹을 만드는데 모든 게 잘 되면 주로 2월, 3월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 저녁에 여기 올라왔는데 세상에 오소리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사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미 여기서 옥수수를 많이 수확했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얘네들이 뭔가를 찾을 때 식물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드는지요. 먹이로요? 그리고 보시면 이 옥수수 이삭들은 사실 어제 저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노란색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또 와서 다시 시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 해가 지기 직전에 저는 거기 있던 모든 걸 수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요. 이건 초당 옥수수 품종이라서 다행히도 수확 후에도 단맛이 유지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퇴비로 쓸 거예요. 이건 아주 귀중한 퇴비 재료거든요. 오소리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오소리는 정말 큰 동물이거든요. 그냥 바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올해는 대부분 운이 좋았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여기 아래에도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저건 다시 펜넬이에요. 보시면 부직포 때문에 식물들이 좀 눌린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오소리가 밟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거예요. 물을 조금씩 주면서 계속 키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치커리도요. 이것도 정말 훌륭했어요. 리크와 셀러리악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리크 수확을 시작했어요. 약 2주 안에 다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셀러리악이 놀라운 성장을 마무리해 더 많은 공간을 갖게 됩니다. 셀러리악은 9월과 10월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 셀러리악이 아직 작아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충분히 정말로 성장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호박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스쿼시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버터넛이나 쿠리어 스쿼시 같은 종류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호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먹기에 아주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껍질이 없는 호박씨를 얻기 위해 개량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초록색 씨앗입니다. 이것들은 스웨덴에서 왔고 마르파 아르센이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녀의 링크도 설명란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버터넛은 정말 놀라웠고 아직도 자라고 있기 때문에 씨앗용 식물에는 물을 주는 걸 멈췄지만 버터넛에는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램프린스에는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열매도 보이기 시작하죠. 한 식물에 2개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면요. 뭐 두고 봐야죠. 나중에 합산해 볼게요. 대략 30개 정도 있습니다. 호박 식물이 모두 합쳐서 35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벼룩잎벌레 피해가 또 심하네요. 이것들 좀 보세요. 법계를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저건 콜라비인데 저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시다시피 계절 때문에 저희가 약 8일 전에 심었어요. 벼룩잎벌레 때문에 심하게 피해를 입었고 저희가 계속 물을 줬는데도 초록잎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콜라비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상추를 좀 심으려고 해요. 항상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 시금치가 남아있잖아요. 이번 가을에도 시금치랑 순무는 여전히 가능해요. 이것들은 심어졌어요. 큰 것들보다, 아니 작은 것들보다 조금 먼저 심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볼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잘 자라고 있지는 않아요. 저건 봄에 수확할 레드 브로콜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양배추는 이 양배추들은 2달 반 전에 아주 작은 모종으로 심었고 그때는 벼룩잎벌레 피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네들이 꽤 괜찮아 보여요. 곧 수확할 예정입니다. 이건 스터웨드 품종인데 속이 단단하고 좋아요. 대부분의 손상은 겉잎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커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식물은 꽃이 피기 시작해서 치커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대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 안에 꽃대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게 바로 꽃대가 막 생기기 시작한 단계이고 곧 꽃이 피게 될 겁니다. 저걸 보면 게임 오버입니다. 만약 속이 차길 기다리고 있었다면 말이죠. 저걸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큰 라디키오를 기대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아직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대략 일주일에 2번씩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다이브도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그건 단순히 물을 주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호스를 사용해서 저렇게 물을 주는 걸 볼 수 있죠. 진짜 잎이 무성하게 자랐네요.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아니 훨씬 더 작은 것들이 조금 더 위쪽에 있는데 그건 어제 아침에 우리가 그것들을 땄기 때문이에요. 모든 잎, 바깥쪽 잎들을 따서 사용하고 더 좋은 잎들을 사용하고 가장 아래쪽 잎들은 꽤 많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잎틀은 상추만큼 달지 않고 약간 쓴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제가 엔다이브를 많이 재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로메인 상추들을 보세요.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다 시들고 거의 끝나버렸죠. 그건 상추 뿌리 진딧물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실 8월에는 여기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놀랍진 않지만 올해는 날씨 때문에 더 심각하게 보이네요. 즉 8월에는 상추 뿌리를 자주 갉아먹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비가 계속 오면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차리고 있죠. 그렇긴 해도 일부 상추는 살아남고 있고 특히 저기 보이는 바타비아형 상추가 그렇습니다. 마라빌라 디베로나, 데베로나, 디센드, 그리고 사라고사 파파린. 이들은 모두 보타비안 종류로 아름다운 청동빛의 둥근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어쨌든 뿌리의 진딧물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경우에는 이 꽃들이 엔다이브에 준 물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건 베나레스 자이언트 퍼플 지니아입니다. 제가 4월 중순에 씨를 뿌린 겁니다. 그리고 뿌리에 물만 잘 공급해주면 이런 환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훌륭한
채소밭에 정말 좋은 꽃입니다. 약간의 키도 있고 강렬한 색깔도 있고, 사실 저는 해바라기를 꽤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키가 좀 더 큰 식물들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그다지 잘 자라지 않은 것은 이 달리아들이에요. 이건 실험이었어요. 저는 씨앗에서부터 몇 개를 키워봤어요. 그래서 이건 다 집에서 받아둔 씨앗에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꽃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곤충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너스가 되는 셈이죠.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꽤 많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라미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 몇 분이 피라미드에 관한 영상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셨죠? 가을에 더 자세한 영상을 따로 만들 예정이지만 지금 여기서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꽤 인상적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장이 느렸는데 그 이유는 이 땅이 무경운 방식이고 4월까지 잡초가 무성한 목초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여기에 두꺼운 골판지를 깔았어요. 실제로 두 겹으로요. 그리고 저희는 좋은 퇴비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PAS100, 즉 녹색 폐기물, 고온 퇴비를 꽤 많이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약간 분해가 진행 중이에요. 그게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위쪽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지만 곧 순지르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구리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에는 피라미드 효과가 무엇이든 간에 금속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사실 꽤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피라미드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과 의료 분야에서의 놀라운 결과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온실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궁금했고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토마스 목수가 이 창문들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참 신기하죠? 창문 걸쇠는 어떻게 만들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무로 되어 있고 저 나무 조각을 고정하는데 구리못 하나만 사용됐어요. 그리고 환기도 실제로 잘 되고 있어요. 양쪽에 창문 2개 그리고 정문이 있거든요. 크진 않아요. 가로 세로 5m 정도예요. 여기 안은 너무 덥지 않아요? 그리고 토마토들도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낙관적이에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다시 와서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제 공개 행사에 꼭 오세요. 9월 6일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11월 3일은 무경운의 날입니다.